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제가 취임한 지 꼭 10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작년 4월 8일 날 첫 출근을 한 이래 매일 아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 하루 일과를 함께 시작하는 게 신문, 방송, 스크랩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이 써주신 기사를 집에서부터 읽기 시작해서 차 속에서 계속 읽으면서 옵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으면서 때로는 덧붙여서 설명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때로는 툭 터놓고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참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10년 전을 회고를 해보면 이런 형식의 다소 형식적이고 딱딱한 자리 배치나 형식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음료수라도 앞에 놓고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간담회를 꽤 자주 가졌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기회를 좀 더 자주 가지지 못하는 것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7일에도 준비했던 간담회가 부득이하게 연기가 됐지만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간담회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전제하에 굉장히 다들 자가검사 키트 검사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오미크론 변이 확산 국면을 무사히 넘기고 개편된 방역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서울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점심시간까지 충분히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아침에 중대본 회의에 참석을 해보니까 오늘부터 바뀌는 게 너무 많아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예상 밖의 혼란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 말미에 시간을 좀 한 10분, 15분 할애를 해서 오후에 하면 좀 늦을 것 같아요. 빨리 신속하게 보도를 좀 해주셔서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늘 브리핑 받으시는 박유미 국장이 아마 이 간담회 직후에 오늘 상황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다시 일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는 온 힘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202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감사한 해였습니다. 서울 시민들께서 서울을 위해서 또 서울 시민을 위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저에게 주셨고요. 지지에 보답드리기 위해서라도 지난 10개월간 참으로 치열하게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무엇보다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꾸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면서 저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기간이었다. 토대를 마련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의 공조직 질서 회복이 대표적이고요. 또 과거 위탁사업, 보조금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기득권 단체들에게 관행처럼 흘러가던 예산 중에 비효율적인 부분 그리고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을 바로잡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의회가 줄곧 반대하고 삭감 예산을 상당 부분 복원하는 바람에 비록 목표치의 절반 혹은 반의 반밖에 달성하지 못했지만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서 큰 걸음을 이제 내딛었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평가합니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 나갈 겁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 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마스터 플랜인 서울 비전 2030도 아시다시피 수립을 해서 이제 그 실행 단계에 올해부터 진입을 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이라든가 보육, 1인 가구, 기후변화 대응, 경제 분야 종합계획 등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분야별 실행 계획이 나오는 대로 하나하나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주택 정책은 방향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통기획 등을 통해서 10년간 인위적으로 억제됐던 재개발, 재건축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겁니다. 현재 50곳이 넘는 신통기획 적용을 확정 지었고 모아주택도 조만간 공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공주택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발표를 했듯이 소셜 믹스를 완전히 구현한다 하는 목표로 차별적인 요소를 퇴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수도 분양주택과 공공주택 구분 없이 공개 추첨하게 될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양질의 주택에서 만족하면서 사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 사회적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개월이 지난 10년간 과거지향적이었던 서울의 좌표를 이제 미래로 되돌리기 위한 주춧돌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달라진 서울의 변화를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결실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변화가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출입기자 여러분들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취임한 지 1년 조금 안 됐는데 엄청 많이 달려오셨잖아요. 또 뭐 여러 가지 신통기획이라든지 바로 세우기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또 특히나 본인께서 생각하셨을 때 제일 큰 성과와 그리고 좀 아쉬웠던 대목은 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과라기보다도 제가 가장 의미를 두고 싶은 점이 있다면 아까 모두 말씀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미래의 좌표를 설정한 겁니다. 사실 좌표 없이 항해한다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수치상 또 순위상 국제기구의 평가상 정체 내지는 후퇴했던 부분들을 우리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설정한다는 게 저로서는 가장 중요했고요. 임기 1년 남짓의 시장이 아마 5년, 10년 뒤를 내다보고 서울의 좌표를 설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든든하게 생각하셨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 비전 2030을 설정을 해서 다 아시다시피 상생과 공정의 도시, 글로벌 선도 도시, 안심 도시, 매력 감성 도시를 주축으로 해서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그 도시 경쟁력의 상승이라는 건 결국 우리들이 목말라 하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대에 빠진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다는 점, 이 점을 저는 가장 중요한 지난 10개월 동안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다 바로잡고 정말 올해부터는 미래만 보고 뛸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시다시피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각종 계약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3년 정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저 스스로 평가할 때 절반 혹은 반의 반 정도에 불과하고 기초를 놓는 데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면 아쉽고요. 올해부터는 중점을 미래로 옮겨서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뛸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자부심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헤럴드 경제 김용재 기자님. 시장님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김용재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사랑상품권 대행사 변경과 관련해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과 시민들의 불만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시장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예, 참 최근에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무 부서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정말 이번에 이 바뀐 제도 덕분에 절감된 예산액도 적지 않고
이번에 절감된 80억인가요? 예산 절감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서울사랑상품권은 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미래에 절감되는 예산 액수까지 따지면 이게 뭐 100억이 되고 200억이 넘을 수도 있는 새로운 변화인데 그렇게 예산의 절감이 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서울시의 준비 미흡 때문이다 이렇게 자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 번 관련 기사들을 이미 쓰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갈등 양상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사실 한국결제진흥원이죠. 한결원과의 갈등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데이터 전쟁의 일환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그 바탕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당당하게 겨루어서 입찰에 응해서 선정되지 못했다면 서울 시민들이 혹시 입게 될 수도 있는 불편을 해소할 책임이 서울시에 물론 주된 책임이 있지만 한결원을 비롯해서 기존의 사업자들께도 그런 의무는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뭐 상세한 내용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 구조를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기사를 보니까 한국결제진흥원의 핵심 의사결정하는 자리에 비즈플레이를 비롯한 웹캐시라는 회사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한국결제연구원의 이사장으로 계시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그 이해관계 충돌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결원이 마치 공공기관처럼 이름이 돼 있고 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이 사업과 관련된 그리고 이 경쟁에서 패배해서 사업에서 물러나야 될 회사의 경영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그 대표로 있다, 이사장으로 있다. 이건 누가 보아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주말에 시민들께 불편을 지속적으로 끼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를 매일 아침 회의 때 해결을 체근을 했어요. 제가 취임할 때 제로페이에 대해서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제로페이 사업은 계속돼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러한 입장은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로페이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마치 서울시가 제로페이를 축소하기 위해서 이 변화를 도모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도록 일을 처리했는가에 대해서 실무부서 책임자를 인사조치할 것까지 고려를 했었습니다. 행정국장이 아주 결사반대를 해서 인사조치하는 것은 보류를 했습니다마는 그럴 정도로 저는 제로페이에 대해서 뭐 축소를 한다거나 비중을 낮춘다거나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고 그렇게 되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조차도 저는 그런 모습을 만들지 않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책임자들이 실무 책임자들이 조금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점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메시지가 담긴 조치를 고려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전체가 결과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위축될 수 있다는 행정국장의 간곡한 만류 때문에 뭐 철회는 했습니다마는 그럴 정도로 일부 언론에서 오해하고 있는 제로페이 축소를 위한 변화다, 시도다 이런 오해는 더 이상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태의 본질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서울사랑상품권을 계속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보다 진화된 형태로 가맹점에 편의를 드리고 소비자들께 시민들께 편의를 드리는 방향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제도로 바꾸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정당한 경쟁에서 패배한 곳이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익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불필요한 분쟁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어제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한 일주일 열흘만 여유를 주시면 지금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텔레마케터들 그 숫자를 확충하고 문자 발송을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반드시 그 불편을 해소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무 담당자들이 임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그 준비가 될 때까지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최대한 빨리 이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 MBC 홍익표 기자님.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간담회가 10개월 취임하신 지 이루어진 그런 간담회라고 말씀 주셨는데 앞서 이제 지난 선거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러 방면을 통해서 이제 다음 선거에도 이제 도전하시겠다는 발언을 내지는 그런 취지를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자들 다 모인 좀 공적인 자리에서 이 다음 이제 두 달 뒤 선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님께서 다시 이제 출마하실 예정이신지 그 이후의 비전에 대해서 좀 초과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올해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작년에 선거를 치를 때에도 저는 5년 한다는 걸 전제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출마 시점이나 형식은 아직 구체적인 고민은 못했는데요.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시민 여러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또 대선이라는 선거 일정도 있기 때문에 제 선거 일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최대한 업무를 챙길 수 있을 때까지는 챙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권승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권승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많이 나온 얘기지만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전국적으로 집값이 이제 비교적 안정세를 그리고 있는데 역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층수 규제나 남은 임기 혹은 다음 임기 때 우선 추진하실 예정이신 규제 완화 정책은 어떤 게 있을지 일단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5 시민행동에서 시장님을 이제 명예훼손으로 경찰 고발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한 거는 일단 알겠고요. 추가 대응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다시 모두 발언에서 얘기하셨듯 서울시 바로 세우기에 반의 반도 못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개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관련해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 이렇게 아마 평가를 해 주셔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겠죠. 이제 중앙정부 몫만 남았습니다. 안전진단 지나치게 엄격하게 돼 있는 것을 완화한다든가 재초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비롯해서 분양가 상한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대선이 이제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대선 직후부터 변화되는 정부 방침들을 국민들이 실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시의 정책 변화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규제 완화를 지금 공언하고 있는 마당에 아마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누구라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최대한 신속하게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추어 가면서 완화되는 규제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세우고 빠른 속도로 현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미리 갖추겠다 하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시민행동이라고 불리우는 단체들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인데요. 전 사실은 저부터이라도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단체라는 표현을 종종 써왔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본질을 감안한 명칭은 사실은 시민단체라기보다는 사업단체죠. 사업자단체. 사실 여러분들이 딱 듣고 시민단체다라고 이해를 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은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은 적도 위탁사업을 수탁한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단체 출신 인사들이 만든 단체가 수탁사업을 했든지 아니면은 보조금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이 시민단체를 자처해서 마치 서울시의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 움직임을 민관협치의 파괴다 이렇게 스스로 명명하고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을 폐지한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 비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던 사업들을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향해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인데 그 표현 중의 일부를 문제 삼아서 지속적인 저항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가까이 재점검의 기회 없이 질주해왔던 위탁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이 있다면 재점검을 통해서 점검과 재점검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 가성비를 높이는 것이 어느 시장이든 의무와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겠다 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밝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3년 정도의 바로잡는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점은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도 내년도 아마 한 3년 정도 하게 되면 작년까지 포함해서 상당 부분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경 정지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정지은입니다. 세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올해도 대중교통 재정난이 예상되고 있는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 관련 검토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용산 정비창 개발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높은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뭐 50층 규제 완화를 비롯해서 2040 도시 기본계획 언제 발표하실 건지 그런 얘기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서울사랑상품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결제 방법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처럼 시민들이 여러 금융사 카드로 골라서 선택해서 결제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할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위중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할 만한 적절한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영업자분들, 중소상공인들 다들 힘들어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생필품 가격이 인상 러시를 이루고 있는데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을 한다 그러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점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이미 아시다시피 이 전국에 다 이 같은 현상을 겪고 있는 도시들이 많죠. 서울, 부산, 대구 뭐 다 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어떤 그
자치단체가 함께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그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나 대선이라고 하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결국 좌절됐습니다마는 점차 분위기는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맞물려서 언제쯤 이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서 검토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결국 그 문제와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용산 정비창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서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공간으로 여기만큼 의미 있는 공간이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집중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아마 조만간 성안이 돼서 발표가 될 겁니다.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담아서 아마 거기에 담긴 내용들이 용산 정비창 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용산 정비창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높이 규제, 층수 규제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게 한꺼번에 포함돼서 깊은 검토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그 부서에서 그 뭐 서울 제로페이라는 뭐 그 이름이 과 명칭에서 빠졌다면서요? 근데 그것도 오해를 불러일으킨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오늘 아침에 보고를 잠깐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그 부서도 그 업무가 대폭 늘어났답니다. 제로페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배달 앱 또 홍보 앱까지를 다 종합적으로 그 업무 영역으로 하는 오히려 확대 개편이 이루어졌답니다. 그 부서가. 그래서 그 부서에서 제로페이라는 이름이 빠졌는데 아마 그 점 때문에 좀 오해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점 아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설명을 못 드렸고요. 질문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시민 여러분들의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그게 뭐 이 어떤 제도든 제도를 그 정책을 시행하는데 큰 목표,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앱을 늘린다든가 어떻게든 시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뉴스핌의 정광현이라고 합니다. 전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장님께서 서울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피력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래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좀 강조를 하신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사업 말고 서울시 재정 악화를 좀 해결하기 위한 다른 좀 준비 중인 보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말 연초라서 이제 구청장님들 인터뷰를 좀 진행 중인데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시장님과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이게 단순히 어떤 정당이 다르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취임하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을 해도 뭐 한 차례 또는 그 이후로는 전혀 대답받지 못했다라는 구체적인 좀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들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횟수를 좀 점검해 봤어요. 그랬더니 25개 구청장님들 중에 면담 신청을 한 곳이 19곳, 그동안 면담을 한 곳이 13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이상 면담 요청을 다 소화를 한 셈이죠. 예,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면담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쎄요, 그 면담이 잘 안 잡힌다 이런 말씀은
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면담뿐만 아니라 그 구청에서 미리 무슨 뭐 특교 교부라든가 이런 거를 요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알아서 먼저 선행해서 내려보내드린 것도 작년에 많습니다. 왜 늦게 오느냐 하는 그 불만은 저는 받은 기억이 없는데 결국 구청장님들이 보자고 그러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특교 교부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사업 중에서 논의할 것들이 있는데 아마도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뭔가 지역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시청에서 협의했다. 이제 이런 모양을 갖추기 위한 요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요청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또 만나뵈면 안 된다는 말씀보다는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는 게 도리인데 사실 사업을 검토해 보면 그렇게 쉬운 사업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업성을 검토하고 이게 들어드릴 수 있는 요청인지를 검토하느라고 면담 일정이 바로바로 잡히지 않는 상황인 점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악화 부분에 대해서는 참 큰일입니다. 저희가 이미 우리 서울시의 채무가 10조를 넘어섰습니다. 얼마 전에 9조였는데 벌써 10조 7,750억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난 10년 동안 채무가 증가해 와서 이제 민선 8기에 와서는 사업을 하는데 여력이 부족할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지난 연말에 시의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생 지킴이 예산을 만들면서 또 4천억을 또 이제 빚을 낸 셈이 됐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채무가 늘어나게 됐고 아시다시피 올 연말이 되면 예상컨대 26%를 넘어서기 때문에 행안부 기준 재정 주의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 서울시로서는 굉장히 정말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아낄 거는 최대한 아끼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가성비를 따져서 꼭 필요한 투자로 그렇게 정책을 펴나갈 수밖에 없겠다. 그 방법이 외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불효불급한 예산 줄이고 가성비 높은 서울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집행해서 쓰는 것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산 운영에 임하겠다 하는 각오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예, 동아일보 강승현 기자님. 안녕하세요, 시장님. 동아일보 강세현입니다. 최근에 계속 관행이라든지 잘못된 관행이나 뭐 효율, 비효율 같은 거를 바로잡기를 계속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 부인이신 김혜경 여사 과잉 의전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기관장으로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시며 시장님은 또 어떻게 의전을 받고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한 관리 원리 원칙 같은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매우 안타까운 지적과 비판의 모습을 대선 국면에서 보고 있는데요. 저 스스로도 혹시 실수한 건 없는지 또 잘못한 건 없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엄중한 그런 상황인식을 가지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서울시에서는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 그제 이틀 전인가요? 사흘 전에 금요일 날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참 불편한 그런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적인 코멘트가 종편 방송 MBN과 TV조선인가요? 에서 나왔습니다. 김혜경 이재명 후보자의 부인의
이제 방어하는 입장에서의 패널 한 분이 그 패널분 이름이 김관옥인가 뭐 김관옥 씨죠. 뭐 어디 대학교 교수님이시라는데 이분이 난데없이 그 김혜경 여사의 그 문제된 법인카드 사용이나 과잉 의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오세훈 시장 10년 전에도 지금이 아니라 이제 10년 전에도 무슨 해외 여행 경비를 배우자가 뭐 3천만 원을 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확인을 시켜봤어요. 저도 뭐 10년 전의 일이니까 가물가물하니까 해당 부서에 확인을 시켜보니까 아주 사실관계가 다르더라고요. 그때 사실은 2016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퇴임하고 나서 5년 뒤에 행자부에 의해서 그 배우자의 어떤 그 사적 행위를 공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지침이 2016년도에 만들어지기 훨씬 전인 제가 11년도에 퇴임했으니까요. 2007년, 8년경에 해외 그 출장을 가거나 순방을 가는 경우에 제가 한두 번 정도 과거의 관행에 비추어서 부부 동반 초청도시에 초청을 받아서 그 방문을 했던 것을 그 계기로 해서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공직자의 처신인가를 원칙을 세웠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저도 다 기억이 났는데요. 초청도시에 초청이 없으면 배우자는 동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웠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좀 들으시면 그 웃으실 정도로 얼마나 깔끔을 떨었느냐 하면 순방도시가 예를 들어서 5개면 첫 도시가 초청을 안 했다. 그러면 첫 도시는 저 혼자 갑니다. 그래서 초청받은 도시에 도착할 때쯤 맞추어서 제 아내를 도착하도록 하고 서울의 날 행사라든가 보통 북경 올림픽 행사라든가 이런 게 이제 공식적으로 부부 초청을 하는데요. 동반 초청을 하는데 그런 거 해결하고 그리고 또 초청이 안 된 도시는 가기 전에 귀국을 시킵니다. 혼자. 사실 그 시절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안 했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그냥 굉장히 좀 한마디로 루즈했었습니다. 원칙이. 그 시절에도 벌써 10년 전에도 서울시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조금도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그 재정 지출을 안 하겠다는 결의를 그때 보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도시외교, 국제 간의 외교 관례는 초청도시가 초청을 하면 체제비의 일부를 또 그 초청도시가 부담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어떻게 하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처신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도 지금 그 그저께 그 패널이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으로 한 시민단체가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다 밝히고 서울시가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그런 비용 처리를 했는지를 다 밝히니까 결국 그 시민단체가 이거 우리가 문제 제기 잘못했다 하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이거 서울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그때 다 사과성 해명을 다 받아들여 줬던 걸로 그래서 자기네 홈페이지에 올렸던 걸로 지금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당시에도 처신에 굉장히 그 만전을 기했었는데 마치 옛날 일이니까 조금 틀리게 얘기해도 되는 것처럼 교묘하게 경계를 넘나들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멘트를 슬쩍 끼워 넣어서 마치 그 시절에는 모든 지자체가 다 무슨 그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보였던 것처럼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행위는 참 정말 정당하지도 않고 정정당당하지도 않고 참 구태스럽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시켰더니 오늘 아침에 기조실에서 명백하게 TV조선에서 발언한 거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명예훼손적이다. 그걸 무슨 공무출장이 아니라 무슨 해외 여행처럼 표현을 하고 마치 배우자 혼자 여행을 가는 예산을 3천만 원이나 책정한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허위사실을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고소를 하자. 이래서 고소장까지 작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해서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고발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보류를 시킨 상태인데요.
만약에 이런 식의 음해성 멘트를 계속하게 된다면 서울시는 더 이상은 인내하지 않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 이런 식의 그 명예훼손이 이 보도에 의해서 되면은 차라리 정정보도 청구를 하는데 이 검증되지 않은 패널들이 마치 자기 사견인 것처럼 불쑥불쑥 얘기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명예훼손은 이건 참 대응하기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렵습니다. 이런 점 충분히 참작해 주시고요. 이번 이 일에 대한 질문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가 다시 한번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변을 깔끔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그 비서 매뉴얼에 대해서도 보도가 어느 매체에서 나왔던데 비서들이 비서실에 그건 시장실 비서뿐만 아니라 간부들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사적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정말 앞으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조직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참석해서 아시겠지만 2월 말경에 이제 오미크론 국내 확진자가 13만에서 이제 17만 명 정도의 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제 인구가 밀집한 이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에서 이제 상당수 환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현재도 이제 재택 치료가 재택 방치라는 이제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서울시만의 재택 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런 비판이 예상되는 개편입니다. 사실 치료 체계가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달리하는데요. 오늘부터 그 정도의 큰 대전환이라면 사실은 최소한 사나흘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아마 충분히 하려면 일주일 전부터 예고를 했었어야 재택 치료하시는 분들도 중점 관리 받으시는 분들과 일반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완전히 그 투트랙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60세 중증 관리 받으시는 60세 이상이라든가 6세 이하, 6세 이하 무슨 기저질환자 이런 몇몇 분류되어 있는 중점 관리 대상은 계속해서 지금처럼 어떤 관리의 중점 관리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일반 관리 대상은 사실은 이제는 일반 독감 수준의 준하는 그런 관리를 받는 것으로 큰 틀에서의 치료와 이 관리의 체계가 변환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재택치료 키트 같은 게 이제 더 이상 지급이 안 됩니다. 일반 관리 대상은. 그 가장 큰 변화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동네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서 일반 질병 치료하듯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초기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직접 중대본 회의에 참여하고서 1시간에 걸친 회의를 하면서 이거 한 사흘 정도는 미처 이 변화의 이 정책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전달받지 못한 시민분들은 상당히 궁금한 것도 많고 변화된 거에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오늘 기자간담회도 중요하지만 말미에 한 15분 정도 우리 국장님이 직접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컨대 이겁니다. 앞으로 코로나는 오미크론은 중증화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게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일반 독감 수준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기가 용이하실 것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일단 대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로 정부에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위드 코로나의 본질이 이제 독감 수준으로 중증화 율이 떨어진 상대적으로 안전해진 거죠. 안전해졌다기보다도 그 상황을 반영한 변화된 체계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이다. 이것이 오늘 아침 정부 방침으로 밝혀졌습니다. 공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전제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초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궁금한 것도 많고 건강 상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행정적인 처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나 처리 절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이걸 이원화해서 몸이 아픈 부분, 다시 말해서 건강과 치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고지해드리는 동네 의원 병원, 오늘 현재 189개 병의원으로 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달라진 그 대전환, 변환의 결과 받으실 수 있는 행정적인 그 도움에 대한 궁금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뭐 보건소나 이런 쪽에 연락을 하시면 되는데,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야간에 갑자기 그 건강 상태가 악화되신다든가 어떤 증상이 생겨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세요. 뭐 한두 분도 아니고 여러분이 밤에 전화를 하시면 감당이 안 되실 거 아닙니까? 낮에도 일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서울은 이 건강 상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그쪽 센터로 연락하시도록 그 체계를 좀 완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연락하신다는 점만 숙지하시면 비교적 적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체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담당국장이 다시 한번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시정신문 문명애 기자님. 네, 시정신문 문명애 기자입니다. 시장님 10개월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아까 그 영상 정비창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시장님의 용산 미군기지 활용 방안 구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반환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서울 정중앙의 넓은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기존의 공원화 계획 외에 용산 미군기지 활용 방안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활용 방안 구상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 과정과 후에 시장님께서 여의도에 대한 애착을 많이 보이셨거든요. 여의도를 정말 어떻게 바꾸시고 싶으신 건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의도를 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를 많이 언급했던 것은 사실은 재건축 문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의 어떤 의지를 담아서 여의도가 또 굉장히 재건축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는데 진척되지 않은 대표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제 여의도를 언급을 자주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사실은 바람직하기로는 종합적으로 여러 아파트 단지를 모아서 복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미래를 보면 훨씬 바람직한 생활 필수 시설들의 배치가 가능한 형태의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각자의 단지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상당히 매몰되어 계시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조금 좀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각자의 재산권을 행사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바라는 어떤 공동 개발 단지를 결합해서 개발하는 것을 끝까지 강제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만큼 했고요. 그래서 사실 여의도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런 어떤 시장 질서에 상당 부분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택가격 급등이라는 초유의 그런 아주 재앙적인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용산 미군기지를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특별법을 발의를 해서 거기에 무슨 주택을 일정 수량을 넣겠다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용산공원법 개정안을 제출한 걸 작년에 봤는데요. 저는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솔직하게 로드맵을 공개를 했지만 용산 미군기지 반환은 지금 우리가 원래 기대하고 구상했던 속도의 절반도 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유류에 의해서 오염된 그 용산공원 내에 일부 부지에 대한 정화 계획조차도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화가 돼야 반환을 받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라통이 터질 정도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정부도 솔직하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반환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걸 사실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지금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면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서울 시민들의 어떤 이런 그 기대감에 영합해서 여기를 전부 무슨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든가 하는 식의 그런 식의 제안이나 법 개정 움직임은 참으로 저는 그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무책임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당초 서울 시민들의 총의가 모아져서 법안이 만들어졌고, 여기는 정말 녹지 공간이 자연성이 그대로 보존돼야 되는 공간으로 이미 우리가 법까지 만들어서 미래를 설계했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한 그 취지대로 용산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활용돼야 한다. 다만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년에 현장을 누볐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전체 기지를 동시에 다 반환받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 그래서 부분 반환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일정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면적이 반환되는 게 아니라 부분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게 있고 늦게 나가는 게 있어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반환받는 대로 전체의 마스터 플랜을 일단 그려놓고 그 반환받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게 오히려 현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건 서울시의 권한도 아니고요. 서울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냥 의견을 낼 수 있는 위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국토부에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위치지요. 그런 지위인데 그런 방향으로 제안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분적으로나마 서울 시민들이 그 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저 개인적인 서울시장으로서의 희망사항을 중앙정부에 앞으로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원 이발금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의료원 부지에 3,000세대 공공주택 공급하는 걸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국토부가 곧바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궁금하고요. 지난해 시정질문 당시에 이제 피눈물을 흘렸다고 언급하셨던 세운지구 개발 계획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서울사랑 상품권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게 현재 가장 큰 불편인데 한겨로는 이제 서울시가 당분간이라도 결제 내역을 공유하면서 좀 연착륙했다면 시민 불편이 없었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시민 불편 감수하면서도 다소 급하게 시행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좀 추가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서울사랑 상품권에 대한 얘기를 깊이 있게 얘기하는 게 불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 설명을 다 생략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한겨론의 이러한 제안을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걸 공유하는 순간 신한은행이 갖고 있는 데이터까지도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잠시 데이터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앞으로 데이터가 돈이기 때문에 비차간에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근데 사업에 입찰을 들어와서 패배했으면 서울시 소유인 가맹점들의 아이디나 전화번호 등의 핵심 정보를 넘겨주는 게 도리죠. 그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는데 그걸 볼모로 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곳의 정보까지도 데이터까지도 다 내놔라. 이런 요구에 굴복을 하고 응해야 되는가. 한번 상식으로 원칙과 원리가 지켜지는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 주십시오. 사실 검토를 시켰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건 서울 시민들의 편리함이니까. 불편을 해소시켜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 기관이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 도가 넘치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정의감의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 주십시오. 이게 과연 올바른 요청인가? 어느 금융기관도 본인들의 데이터를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치 않죠. 더군다나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공유를 해서 데이터를 주려면 신한은행이 기존에 갖고 있던 고객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대요. 고객 정보니까. 어떻게 그 정보를 다 내주겠어요? 그 동의 받는데 또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를 부젓하게 내놓는 한겨론에, 그래서 아까 제가 내부 구조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그 한겨론의 비즈플레이를 비롯한 웹캐시 사와의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서 언론에서 좀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한겨론이 무슨 공적기관인 것처럼 이름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해관계에 너무 밝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해관계의 그 이익은 개별 기업이 가져갑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한 그 깊이 있는 판단을 좀 요청드리고 싶고요. 세운지구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세운지구가 문제가 아니라 세운지구가 가운데 있지만 제가 여러 차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광화문부터 종로 6가까지 동서로는, 남북으로는 종로부터 퇴계로까지 서울의 도심 중의 도심이죠. 더 이상 도심이 있나요, 서울에? 정말 도심이죠. 이 넓은 면적이 지금 10년 동안 낙후돼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세운지구 사업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도심 부활, 도심 재창조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세운지구는 그 가운데 있는 건물 하나 이름이에요. 그 넓은 면적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이 넓은 서울의 도심, 핵심 지역을 산업 활력의 공간, 자연성이 보존된 녹지 공간, 그리고 역사성도 함께 보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게 앞으로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토론을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서울시의 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10년 전에 이 지역 전체를 8개로 나누어서 세운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옆에도 그렇고 8개로 나누어서 세운상가 건물은 녹지축으로 해서 이제 1단계는 완성이 됐죠. 저쪽 창경궁부터 종묘까지는 올해 중으로 율곡로 개선 사업이 완성되면서 녹지 면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운상가 초입 부분은 세운초록띠 공원으로 만들어서 10년 전에 제가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해 놓은 셈이죠. 이제 순차적으로 남산까지 넓혀가면 됩니다. 그런 형태로 북악산부터 종묘, 창경궁, 종묘, 남산까지 녹지축을 잇고 이어서 용산공원을 거쳐서 한강까지 이렇게 남북으로 녹지축을 만들게 되면 자연성이 부족하고 녹지 면적이 부족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서울시가 아주 상징적인 이 녹색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도심 공간을 어떻게 역사성과 자연성과 그리고 도시경쟁력의 중심 공간인 비즈니스 타운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를 해놓고 결정을 해놓고 퇴임을 했었는데 이게 지난 10년 동안 다 모습이 흐트러져서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각 언론사의 논설위원님들 모시고 옥상에 올라가서 설명을 직접 드렸었는데 지금처럼 171개로 나누어가지고 각자 알아서 개발을 해보아라 했더니 140개 정도가 방치됐었다 이거예요. 거의 3분의 2, 4분의 3이 방치가 돼서 지금처럼 양철 지붕,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저층 밀집 지역이 되는 바람에 비즈니스 사운드로도 못 쓰고 주거 용도로도 못 쓰는 이런 상황이 장기간 방치가 됐다. 지금 부분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난개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그 중지를 모아서 뜻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으로 올 상반기 중에 발전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입장인 것이고요. 서울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서울시는 2018년도에 800가구라고 이곳에 넣을 수 있는 주거의 최대치를 시민 여러분들께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의원 부지는 지금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겨서 송현동 부지와 교환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LH로 넘어가서 일정 부분 또 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서울시까지 여기에 그 주거로서의 기능만을 강조한 활용 계획을 세운다면 그건 좀 균형에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난번에 8.4 대책에서 정부가 3,000가구라고 발표한 것은 부동산 가격 급격한 상승기에 어떤 시민들께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무리스러운 결정이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3,000가구는 무리니까 800가구다 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3,000가구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도 이제 곧 이루어질 대선 직후에 아마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시는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춘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서울시의 이 지역 활용 용도에 대한 구상을 중앙정부에 전달을 하고 새로 세워지는 주택 공급 계획에 맞추어서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춘 상태에서 그 개발 방향을 설정하겠다. 오늘은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MTN 강은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 기자입니다. 앞서서 그 재선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이제 선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뭐 주력하시거나 마무리 지어야 될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짓는다고 그러시니까 조금 섭섭하네요. 저는 업무의 정책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민선 뭐 5기다, 6기다, 7기다, 8기다 기수를 나누지만 정책은 끊임없이 지속돼야 되고 계속돼야 된다. 물론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가면서 지속적인 추진이 돼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무슨 일단락을 짓는다거나 뭐 올 상반기 중에 뭘 꼭 마무리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 마음속에 없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이 아주 보편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에 비전 2030이라는 계획이 어느 시장에 들어와도 그렇게 해야 서울에 경제 활력이 생기고 경쟁력이 생기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관광객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긴다. 이런 관점에서 세워진 계획이기 때문에 서울 비전 2030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가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의 적어도 오늘은 마지막 질문이 될 질문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지금 김용재 기자님. 네. 네, 헤럴드 경제 김용재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활성화 위해서 신통기획 발표하셨는데 많은 곳이 탈락했고 탈락 이유가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그 이유가 조합 비대위와의 갈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서울시가 공공주도 재정비 사업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조합 설립이 발목이 잡혀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서울시가 조합 설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조합 설립 선거 관리를 직접 나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예, 사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그 민간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예, 거기에 정부는 혹은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주택 수급을 완급을 조절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이주 수요가 생기거나 하는 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불가 예측적인
그런 요소들을 최대한 덜어내는 것, 줄이는 것, 이것이 이제 서울시가 해야지 될 일입니다. 그런 큰 틀에서의 원칙하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은 조합 설립을 촉진한다거나 하는 것은 서울시의 고유의 업무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이 주택 보급이 한시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도움을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간 동안에는 조합 설립을 조금 용이하게 한다든가 수월하게 한다든가 주민 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한다든가 하는 어떤 관리에 들어갈 필요성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보편적인 법령에 담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다만 지금은 여전히 부동산 가격 상승기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또 일정 부분 하락도 하고 있고요. 이런 상승기에는 이제 그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최대한 조합 설립을 촉진하도록 그 여러 가지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도와드릴 필요는 있다는 데는 전 동의한다. 만약에 그런 일을 해야 될 그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조합 설립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했었으면 제일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가 컸겠죠. 글쎄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또 언제쯤 결정을 내리실 건지 조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는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재량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런 대형 사업의 경우에는 마치 시장이나 뭐 시장단이 혹은 뭐 간부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막연히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진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무적인 절차들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사업 계획서조차 서울시에 접수가 안 된 상태고요. 지금은 아마 정말 필요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수요 파악하는 단계 정도에 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 해당 업체에서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제대로 된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과거에 이 부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뭐 뉴스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그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아마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많이 위축이 돼 있을 겁니다. 이제 그 결과가 지난번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나타난 바가 있고요. 뭐 감사원에서는 뭐 정당한 속도대로 빨리 진행해라 이렇게 그 감사 결과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서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도록 제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시간에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긴 한데요. 하나는 방역 문제인데요, 시장님. 최근에 방역 당국이 중앙 정부에서 일반 관리 환자에 대해서는 자가검사 키트, PCR 검사가 아니라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 시장님이 취임 직후에 추진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게 뭐 좀 민감성이나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결국에 중앙정부 지침을 따라했다고 해갖고 그걸 이제 서울시 내에서 실행하지 않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관련해서 그러면 서울시가 뭐 영업시간 제한 완화라든지 뭐 서울형 방역으로 좀 추진하고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TBS 관련돼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연말에 시의회랑 서울시 예산 관련 협상을 할 때 이게 끝까지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방송법상으로는 뭐 프로그램 편성에는 관여를 하지 못하시지만 이게 독립법인으로 하려면은 뭐 어느 정도 자생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신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 재정 의존도가 지금 한 60% 되는데 이게 몇 % 정도로 출연금 비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TBS 문제는 정말 정말 서울시의 순수한 의도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뭐 TBS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간의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 부분에서 저는 언론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 TBS가 방송을 편성하거나 방송하는 내용이 뭐 서울시나 또는 뭐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그걸 뭐 보약처럼 생각하고 어떤 그 계기로 삼아서 더욱더 완벽한 일처리의 계기로 삼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불편하게 생각해서 어떤 뭐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을 저는 견지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TBS에 대해서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원칙을 지금까지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부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사 사례를 검토해 봤는데 지금 재정 자립도 문제 언급하셨으니까 사실 KBS나 EBS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KBS가 50%고요. EBS가 제가 기억하기에 60몇 %로 알고 있어요.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TBS도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참조한 자료가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광고를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충분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무슨 광고가 필요하냐 이런 문구를 보고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에 교통방송을 들으면서 혹은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저부터라도 운전대 잡으면 뭐 특정 앱을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팀앱 키고 바로 운전에 시작 들어가거든요. 근데 무슨 교통방송이 그 고유의 기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제 판단은 이런 겁니다. 기업 같으면 또 일반 언론 같으면 당연히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구조화를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노력이 있었는가? 참 언론이라서 조심스러워서 이런 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처음에 취임 후에 하지도 못했어요.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근데 이제 하도 질문도 반복되고 국정감사에서도 질문이 있으니까 그런 답변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이 요지는 그겁니다. 최대한 본인들이 노력을 했는가? 방통위도 찾아가고 그리고 방송국이 3개나 되는데 TV도 있고 FM도 있고 EFM도 있는데 EFM과 TV는 방송 광고가 허용이 되는데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세웠는가? 광고를 유치하려고 노력했는가?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그중에 한두 개의 방송은 지금 교통방송의 필요성으로 볼 때 그 거치를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그래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재정 지원에 대한 기준을 바람직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메시지를 지금 끊임없이 발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TBS가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자가검사 키트 관련해서는 뭐 지나간 일이니까 벌써 한 10개월 전에, 9개월 전의 일인데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적절히 보완제로 활용을 한다면 그 코로나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다 하는 생각은 지금도 지울 수가 없고요. 어쨌든 미래가 중요한 거니까요. 이번에 정부에서 이렇게 자가검사 키트를 뭐 신속 항원 검사라는 이름으로 대체를 해서 공공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오늘 아침 회의 때 보니까 이제 교육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배포할 그 가능성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서울시도 그에 걸맞게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뭐 버스 기사분들이라든가 택시기사 혹은 각종 돌봄 시설의 종사자들 그리고 유치원 이상 초중고등학교를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정기적으로 배포할 것을 검토한다 하니 저희는 사각지대인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배포할 여지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을 뽑아 보니까 뭐 중앙정부의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아침 회의 때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에 대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과 연동해서 조만간 서울시도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자가검사 키트를 어떻게 충분히 활용하셔서 이제 거의 마지막 파도와도 같은 이 오미크론 급증 상황을 최대한 속도 관리를 해가면서 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오늘 확실하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저희 서울시의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질의응답을 마치고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겸해서 그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당초 계획됐던 게 연기가 돼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아쉬움을 상당 부분 해소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말씀드려서 최대한 많은 질문을 소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궁금증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를 좀 더 자주 가져야 언론인 여러분들이 서울시정을 이해하시고 또 충분히 서울 시민들께 전달해 줄 수 있는데 그 점이 그동안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은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그 간담회였는데 앞으로도 좀 더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과의 이해의 공감대를 넓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정이 시민들의 행복을 향해서 순항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